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해가 바뀌었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새해가 보니까 60간지로 갑진년이더라고요. 갑진년. 약간 어감은 좀 이상한데, 근데 이름 그대로 올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값진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값진 한 해, 그렇죠? 예. 시험도 합격하시고 그거 말고도 좋은 일 많이 생기고 건강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합격에 저도 일조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강의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새 과정이 시작됐어요. 기본 이론 1주차인데 새 과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좀 하고 공부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T 짧게 좀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이게 왜 안 먹히네요. 네.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현재 위치 파악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강의 교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먼저 현재 위치 보겠습니다. 이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1년의 시간이에요. 이미 시작됐죠. 쭉 달려가고 있는데 이 시간의 끝에는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5회 시험. 달력 확인해 보니까 이날 칠 것 같아요. 마지막 토요일 날. 근데 우리 1년의 시간을 대충 절반 정도로 딱 나누면 반은 이론 공부하는 거예요. 이론으로 공부하는 거고 반은 문제 풀이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문제 푸는 연습하는 건데.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해가는 과정을 건물 짓는 일에 비유를 한 번씩 듭니다. 건물을 짓는 일. 이렇게 멋진 건물을 지어 올리고 싶거든요. 멋진 건물을 짓는다? 시험에 합격한다는 소리겠죠? 근데 이런 멋진 건물을 하루아침에 뚝딱 지어 올릴 수는 없잖아요. 건축 공정이 있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바닥 공사를 해야 되죠. 기초공사. 토닥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골조공사. 뼈대를 세워야 되죠. 그리고 살을 입히고 건물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 과정이 여기에 대응되고 있어요. 하나씩 대응시켜 볼까요? 기초공사, 바닥공사 한 게 11월, 12월 7주 동안 진행했던 기초이론이에요. 말 그대로 기초이론. 바닥공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기본 이론은 골조공사하는 거예요. 뼈대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3, 4월에 핵심 요약 이론이 있거든요. 이론 한 번 더 하는데 그때 이제 살을 입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네. 이론 과정이 다 끝이 났는데도 건물이 이 모양인데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공부에 완전한 완성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저조차도 민법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완성이 되겠습니까? 완성은 없는데 그나마 그래도 시험 치는 수준 정도까지 올라가려면은 문제 푸는 연습. 이 과정을 통해서 수험생으로서의 실력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지금 저기 있어요. 저기. 기본 이론. 골조공사 할 거예요. 뼈대 세우는 거 할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게 11월부터 이 과정에 참여하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 바닥 공사가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시면 이제 지금부터 기둥을 박으면 돼요. 그런데 해가 바뀌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오늘 처음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인터넷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분들은 여기서부터 바로 출발하기는 약간 무리입니다. 지금 저 수업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저 학습 질문방에 그 메가랜드에 질문방에 질문글이 하나 올라와서 딱 보고 왔는데 바로 질문이 이 질문이었어요. 저 이제 공부 시작하는데 이거 꼭 들어야 됩니까? 이거 바로 기본 이론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하시던데 그 좀 무리죠. 그건 어떤 거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지금 건물 짓고 싶은데 오늘부터 기둥 골조 공사 할 건데 그냥 아무 바닥 공사 없이 집안 공사 없이 그냥 이런 땅에 그냥 기둥 박으면 안 될까요? 그런 질문하고 흡사하거든요. 무너지겠죠. 그런 건물은 위태위태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앞 과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그 학습 강의 계획표를 받으셨을 텐데 강의 계획표를 보시면은 요 제일 마지막 칸에 예습란이라고 있어요. 예습. 지금 하는 것은 기본 이론 과정이고 기초 이론 예습란이라고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오늘 하고 있는 게 1주차 권리변동부터 법률행위인데 그림이법 12에서 25페이지고 이게 기초 이론 11월, 12월 과정의 1강부터 4강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뭐 처음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1강부터 4강을 들어오시고 요 수업을 들으셔야지 기본 이론을 들으셔야지 좀 수월하게 히어링이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시면 그냥 시작하시면요. 제 말이 사람 말로 안 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개 짖는 소리처럼 왈왈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하시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의사표시인데, 기초 이론의 5강, 6강, 7강, 3강이네. 여기를 들어오시고 수업에 참여를 하시라는 거지.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기본 이론 강의 1, 2월 강의는 기초 이론 강의를 토대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진행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좀 들어오시라.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듣지 말고 더 바람직한 것은 주말에 밀린 드라마 보듯이요. 그냥 쭉 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예습 차원에서도 들어오시되 시간이 좀 더 시간을 내셔가지고 그냥 쭉 다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질문하신 분들은 여기 답을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예습을 해오시라는 거예요. 예습을 해오시고, 예.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하셨던 분들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뭐 그냥 오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기본 이론인데 그 이론 과정이 한 번 더 남아 있잖아요. 여기 3, 4, 5의 핵심 요약이라고 해서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여기.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본 이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기본 이론인데 다음에 이론 과정이 한 번 더 남았거든요. 핵심 요약 이론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메가랜드의 커리큘럼 원래 컨셉이 뭐냐면은 남들은 다른 브랜드에서는 요 11월, 12월에는 입문서라고 해가지고 가벼운 책 가지고 살짝 워밍업을 하고 1, 2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 4월까지 이렇게 합쳐가지고 쭉 이론을 전개를 하는데 우리는 메가랜드는 좀 약간 남들보다 앞서 나가자 이런 컨셉으로 11월 달에 아예 기본서를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서 정규 과정을 시작하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1, 2월이 되어서 이론을 다 마쳐라. 여기까지 1, 2월까지 다 마치고 보시는 대로 3, 4월에 요약 강의를 한번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은 좋은데 현실에 좀 맞지 않아요. 맞지 않고. 그래서 저는 수업을 그렇게 안 하고 저는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은 제 마음대로 해요. 제 쪼대로 해요. 그냥 시킨 대로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시기 위해서 아셔야 될 내용을 100으로 잡았을 때 1, 2월에서 한 70, 그 다음 3, 4월에서 추가 30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30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70 했던 것을 반복하면서요. 반복을 하면서 30 안 했던 것을 추가한다는 거죠. 여기서 스킵했던 것을 7대 3으로 나누어서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유가 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1, 2월 9주로 진행되는 이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전달하는 게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다음 두 번째, 설령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 하더라도, 많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처음에 다 하는 것은 효율이 높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인데 뭐냐면은 법이라고 하는 게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이 연관되어 있어요.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1페이지 나오는 내용하고 100페이지 나오는 내용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은 100페이지에 뭔가를 배워야지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1페이지에서 뒤에 걸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설명을 하다 보면 잘 이해도 안 되고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설명하면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약간 스킵을 해야 돼요. 스킵을 해서 뒤에서 좀 자세하게 배우고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회독을 할 때 그때 설명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학습에.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시간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나누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1, 2, 3, 4월 이 4개월 코스가 전체적으로 한 세트라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전체 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현재 위치는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골조공사, 뼈대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강의 교재 이야기인데 강의 교재는 뭐 계속해서 이 책입니다. 그림민법입니다. 저는 책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실 두꺼운 기본서가 있죠. 거의 한 700페이지 되는 두꺼운 기본서가 있는데 그거 제가 안 보고 그림민법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1, 2월에도 쓸 거고요. 3, 4월에도 이 교재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민법은 5, 6, 7, 8 문제풀이 과정에서 해설지로 또 쓸 거예요. 계속 1년 내내 한 책만 보게 만들 거예요. 다른 책, 이 책, 저 책 바꾸지 않도록. 여러분들 이게 똑같은 내용이라도 책을 바꾸면 여러분들은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도 책을 바꾸면 다른 내용처럼 느껴져서 새로 공부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한 책만 계속 보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시험 공부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합격수기 같은 거 제 수업 들으셔가지고 합격수기 이렇게 올라오는 거 저 읽어보면 되게 많은 글들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1년 내내 책 한 권만 보게 해줘서 너무 감사했다. 예. 그 나중에 되니까 너무 한 권만 보니까 나중에는 떠오르더라는 거지. 어떤 페이지건 왼쪽 페이지 오른 위에 있었는데 이렇게 눈에 선하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일부러 제가 한 권만 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책 한 권으로 충분하냐? 충분하고 넘치고 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로 계속 하는데, 근데 부교재가 하나 있어요. 1월부터 보조교재, 부교재가 하나 들어오는데 기출지문 족보라는 책이에요. 기출지문 족보, 말 그대로 기출지문을 빅데이터로 모아놓은 거예요. 족보인데 책을 조금 이게 지금 책이 지금 원고는 진작에 넘어갔는데 연말, 크리스마스 뭐 이런 거 막 해가지고요. 지금 실물책이, 종이책이 나오는 거는 다음 주에 나온대요. 저는 PDF는 가져왔는데, 다음 주에 나온다. 그래서 작년 이미지예요. 2023년 책인데, 책 내용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책이 어떻게 됐냐면은, 저기 옛날에 13회 시험, 그 다음에 작년에 쳤던 게 뭐예요? 34회 시험이죠. 이만큼요. 그럼 20년 넘게, 한 2년치인가? 이렇게요. 이 기출 문제들을 전부 다 지문 오지선다형 문제니까 지문 단위로 다 해체시켰어요. 해체시켜가지고 비슷한 지문들끼리 묶어서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정리할 때 그림미법 목차하고 일치시켜 놨어요. 여기 보시면 요거 그림미법 목차하고 똑같아요. 지금 순서대로. 보시면은 그림미법 15에서 16페이지 나오는 내용이 다는 기출 문제들이에요. 여기 조그만한 거는 19회 기출, 24회, 20회, 24회. 그러니까 비슷한 또 문장들은 묶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OX 문제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20년치 빅데이터를. 그리고 O인 문장은 그냥 O예요. 그 다음에 X인 문장은 간단하게 왜 X인지 해설도 옆에 간단하게 달아놨습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정리해 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 가지고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한 10분, 15분 정도 설명을 하고 즉각적으로 바로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여기 찾아가지고 바로바로 문제를 풀 거예요.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 결국 시험 치려고 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감각을 처음부터, 초장부터 길러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많거든요. 20년치 넘는 거니까. 그래서 1, 2월 과정에 다 풀지 않아요. 1, 2월에 풀 문제들은 제가 여기 형광펜으로 표시해 왔어요. 그리고 3, 4월에 나누어서 4개월 동안 나눠서 풀 거예요. 7대 3이니까. 나눠서 풀 건데, 근데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니지만 작년에는 1, 2, 3, 4월 4개월 동안 정규 과정에서 이걸 풀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살짝 변형을 좀 갈까 생각 중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1, 2월 과정에는 똑같이 쓸 거예요. 여기 한 70% 정도는 풀어드리고, 근데 3, 4월 수업은 이제 70%를 반복하면서 다시 30%를 추가시키니까 내용이 많아지지. 그러니까 본 수업 내용도 많아지는데 문제를 또 다 풀어드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제가 수업을 길게 하는 게 여러분들 항상 원성이 자제하지 않습니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괴롭습니다, 사실. 저도 괴로운데, 그래서 3, 4월 수업에는 이렇게 할까 생각도 있어요. 그냥 수업에는 이론 수업만 딱 해버리고, 이 문제 안 풀어버리고, 그 메가랜드가 올해부터 기출 지문 특강을 만들었거든요. 3, 4월에 그 특강이 될 거예요, 낮 시간에. 그래서 그 30% 정도에 해당하는 것은 특강으로 빼가지고 낮에 그렇게 처리를 해서 좀 시간 배분을 좀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론 공부를 하고 즉각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엄청 효과적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그 방식을 버리는 게, 포기하는 게 너무 아깝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 중입니다. 그건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됐어요? 이 책을 제가 조금 더 약간 프로모션을 해볼게요. 이 책은 여러분들 합격에 엄청나게 도움을 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목표는 뭐 합격이죠. 여러분들이 여기 학원에 오셨는데 혹시 나는 합격은 별로 관심 없고 나는 교양을 쌓으려고 왔다, 뭐 이런 분들은 없으실 거 아니겠어요? 다들 시험 합격이 목표이실 텐데, 그럼 시험을 합격하려면 어떤 루트를 밟아가야 되는지 그 길을 한번 찾아봤는데, 일단 처음에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는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주관식 논수령 시험이 아니고 객관식 시험요. 객관식 시험의 본질이 뭐냐? 본질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본질은 OX입니다. OX 아닌가요? 객관적 시험은 크게 두 가지 문제 타입이 있죠. 다음 중 옳은 것은,
다음 중 틀린 것은? 요즘은 약간 창의적으로 해서 박스형 문제라고 해서 그 안에 기억, 니은, 디귿 막 이렇게 써서 다음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1번 기억, 2번 기억, 니은 이렇게 하는 거 나오는데 그래봤자 아무리 용어를 써봤자 결국 OX예요. 그 지문 하나하나에 O인지 X인지 정오를 판단할 수 있으면 게임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을 잘 치려면 OX 문제에 대한 도사가 돼야 되는데 기출지문 족보가 OX 문제예요. 그걸 기출문제를 전부 다 OX 문제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열심히 반복하시면은 이 시험을 잘 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메타인지라고 들어보셨죠? 이 시대의 학습 키워드예요.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뭐냐? 메타는 더 상위, 한 차원 위에 있다는 소리죠. 인지 위의 인지예요. 상위 인지지. 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학습해 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학습하는 거. 메타인지는 내가 뭔가를 학습하는 그 과정을 내 스스로가 관찰해서 그걸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게 메타인지예요. 그러니까 뭘 알아가는 것을 인지라고 한다면 메타인지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아는 거지. 그래서 이미 아는 것은 다시 알 필요가 없죠. 다시 공부할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고 모르는 것에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모르는 것을 점점 아는 것으로 바꿔야지.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아이고 어른이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요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인지 능력보다. 인지 능력은 IQ지. IQ. 근데 IQ 좋으면 공부하는데 뭐 유리하긴 할 건데 근데 우리가 학창 시절을 돌이켜보면 IQ 순서대로 석차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인지 능력이고 공부 잘하는 것도 감각이 있거든요.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난 거지, 애들이.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잘 알거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모르죠.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경계선이 모호한 거야. 그래서 공부하라 그러면 계속 공부를 열심히는 하는데, 자꾸 자기 아는 것을 다시 공부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공부 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 아는 것을 다시 공부하면 기분이 좋거든. 아는 느낌이 드니까 사실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메타인지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 메타인지 능력은 IQ는 인지 능력은요. 타고 태어나는 DNA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조절이 안 돼, IQ는. 근데 메타인지는 향상시킬 수 있거든요. 공부 잘하는 능력은 기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메타인지를 기르는 방법은. 그중에 가장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방법이 시험 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테스트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를 공부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안 돼요. 끝나면 안 되고 그 공부한 내용을 시험을 쳐봐야 돼. 왜? 시험을 쳐보면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겠죠. 요게 이제 딱 틀리게 되면 이게 뭐예요? 나한테 보여주는 게. 당신은 이거 모른다. 모르니까 틀린 거지. 알면 왜 틀리겠어요? 모른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테스트를 통해서. 그래서 모르는 부분을 다시 공부해가지고 아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시험은. 근데 사람들 시험 치는 거 싫어하죠. 엄청 싫어하죠. 왜냐하면 자존감이 무너지잖아요. 비가 내리잖아요. 이렇게 전부 다. 시험을 치면 난 이게 답인 것 같고 이게 답인 것 같고 찍었는데 촥촥촥 비가 내려서 싫지, 불쾌하기 때문에 시험 안 치려고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시험에 자꾸 자기를 노출시켜야 돼요. 시험을 즐기셔야 돼요. 틀리는 걸 즐기시고 틀리는 것을 기회로 삼아야지 틀리는 걸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처음부터 이 시험을 치는데 시험을 완성형 문제, 객관식 오지선행 완성형 문제로 치는 것은 무리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딱 테스트용으로 좋은 게 OX거든요. 이게 O인지 X인지 판단하는 거. 그게 셀프 테스트하기 되게 좋아요. 메타인지를 올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OX 문제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출지문 족보를 많이 반복하시면 메타인지 능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향상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시험도 운전면허 시험처럼 운전면허 시험은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문제에서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그대로. 예상 문제집 보고만 달달달달 하면은 점수가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도 혹시 그러면 좋겠다. 좀 양은 좀 제법 많다 하더라도 예상 문제집이 있어서 거기서 그대로 나오면 내가 열심히 그 문제집만 파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 우리 시험도 예상 문제집이 있어요. 우리 시험의 예상 문제집은 이퀄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이퀄 예상 문제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험은 35회 시험이에요. 그러면은 34번 친 거잖아요. 근데 사실 15회 시험에는 추가 시험도 있었어요. 한번 난리가 나가지고 34 플러스 1 하면 35번을 시험을 쳤어요. 그리고 한 번 치면은 40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리고 이게 오지선다형 문제거든요.
35 곱하기 40 곱하기 5 하면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계산이 됩니까? 이게 7,000입니다. 7,000개 지문이에요. 여러분, 민법이 양이 많다는 말을 들으셨을 텐데 제 아무리 양이 많아도요, 7,000개 지문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은 다 나온 거야, 이미 역사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는 35회, 36회, 37회 이런 시험들은 다 재탕, 삼탕일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나올 만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35회 수험생들을 위해서 고이고이 간직하고 아껴뒀다가 이제 딱 푸는 그런 문제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나올 만한 문제들은 이미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치는 35회 시험도 여기 기출문제에서 최소한 80% 이상, 많을 때는 90%까지 나옵니다. 물론 새로 처음 나오는 문제들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이냐면 기존에 어디에도 없던 최신 판례들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대비가 힘들어요. 그걸 대비하는 방식은 좀 다른 방식이어야 되고 본질적으로는 그건 대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 방식 시험이잖아요. 특히 1차 같은 경우는 80점이 실질적인 만점이에요. 80점을 넘는 점수는 의미가 없어요. 1차 시험에서는. 그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완전히 섭렵을 해두시면은 그게 곧 예상문제가 되어서 그대로 다시 나옵니다. 물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운전면허 시험처럼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 기출문제를 완전히 섭렵하고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도록 나오기 때문에 이걸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기출문제집이지 않습니까? 기출문제를 제가 임의로 만든 문제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문장에 토시를 바꾸거나 조작한 것도 없어요. 될 수 있으면 원문을 그대로 살려서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시면은 예상문제집이다, 이게. 여기서 거의 장담하건대 85% 정도 나올 거예요.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여러분들 뭐 어느 뭐로 보나 저 기출지문 족보가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이끄는 나침반이 될 거다. 이 기출지문 족보가 이끄는 길을 잘 따라가 보시면 합격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을 더 쓴다고 하더라도 부교재로 해서 정규 수업 시간에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 수업 1, 2, 3, 4월 수업을 마치고 나면 5, 6월부터 기출문제 과정에 들어가거든요. 그때 이제 오지선다형 그 원문 형태의 기출문제를 보게 될 건데 그 전에 이미 여러분들 4개월 동안 그 안에 들어있는 지문 하나하나를 다 경험해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생소해요. 그렇게 해도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메가랜드의 캐치프레이즈가 이거 아닙니까? 강사력이 합격이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기출지문 족보가 합격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같이 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책이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거예요. 오늘은 책이 없어서 그냥 PDF로 보세요. 오늘 진도만큼 프린트물을 내어드릴까도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앞뒤가 연결되어 있어서 막 앞에 9페이지 내용도 막 보고 저 뒤에 100몇 페이지 내용도 보고 하기 때문에 프린트물로 드리기도 적절치 않아가지고 오늘은 그냥 꾹 참고 화면으로 보시고 다음 주부터 종이책 받으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짧게 할 일을 1시간 20분이 걸렸네요. 됐어요. 그럼 이제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친해지셨죠? 한 2달 동안. 자, 다시 10페이지예요.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은 크게 4파트로 되어 있어요. 민법 총칙, 물권, 계약, 특별법. 우리가 이 산을 오르는 거에 또 비유를 들죠, 제가. 근데 산 3개는 둘러봤어. 요 3개의 산은 둘러봤는데 요 산은 안 가봤죠? 특별법은 안 가봤는데 저거는 3월 초순경에 그때 볼 거예요. 그때 볼 거예요. 다시 제일 첫 번째 산 총칙으로 돌아왔습니다. 민법 총칙. 총칙에서 10문제 출제되는데 총칙에서는 법률행위에서 10문제를 출제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법률행위에서. 법률행위? 주로 계약 같은 걸 말하죠. 사람들이 법률행위 계약을 하는 이유는 권리를 변동시키려고 하는 거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위해서 법률행위를 하는 건데 제일 처음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권리 변동의 모습,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구체적인 모습들, 세분화된 모습들, 그 속에 들어있는 법률 용어들, 그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2페이지, 요거는 이제 그림민법 책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책 12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여기에요. 권리의 변동이라 함은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하는 이것을 권리 변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번 이제 배우셨으니까 한번 쭉 빠른 속도로 짚어보겠습니다.
권리의 발생은 권리자 입장에서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두 종류의 발생이 있죠. 절대적인 발생과 상대적 발생.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었습니다. 자, 전주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권리가 완전히 새롭게 생기는 게 이게 원시 취득이죠. 몇 가지 예들이 나와 있네요.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이 사람. 그럼 소유권이 처음 생기는 거죠. 이게 원시 취득.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낚시해서 고기 한 마리 잡았어요. 고기는 그 물건은 있었지만 주인이 없는, 소유권이 없는 물건이었다가 소유권이 처음 생기는 거죠. 원시 취득, 무주물 선점. 기억나시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시효 취득. 점유 취득 시효 모습인데요. 담장을 잘못 쓰여가지고 20년 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 땅은, 요만큼 비금친 땅은 갑소유 토지인데 을이 20년 동안 점유를 한 거지. 소유의사로 가지고 점유한다? 자주 점유라고 배웠습니다.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이 완성이 되면 시효가 완성되고,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등기 청구권 행사해서 한판 전쟁을 치르고 승소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근데 이 토지 소유권은 갑의 소유권이 이렇게 이전되어 오는 것이 아니다. 등기 실무상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을 쓰지만은 소유권 이전 현상이 아니라 오래된 점유가 소유권으로 바뀌는 새로운 소유권 취득하는 원시 취득 현상이다. 이런 거 배우셨습니다. 기억 좀 나시나? 자, 그 다음에 승계 취득으로 가볼게요. 승계 취득은 전주가 있는 거죠. 권리의 전주. 타인이 갖고 있던 기존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승계되어서 생기는 걸 말하는데, 승계 취득에도 두 종류의 승계가 있어요. 하나는 이전적인 승계, 또 하나는 설정적인 승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전적인 승계는 이 모습이에요. 이 전주의 권리가 후주에게 넘어가면서 전주가 권리를 잃는 거죠. 전주의 권리가 그대로 통째로 승계되는 거죠. 전주는 빈털터리가 되는 거지. 권리가 없어지는 거지. 그게 이전이고, 설정적 승계는 전주의 권리의 권능 중에 일부를 떼어서 빌려주는 거야. 전주가 권리를 잃지 않고 권리 내용의 일부만 승계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한다, 상속이 일어난다, 이건 이전이에요. 매매를 하게 되면 매도인은 그 권리를 잃어요. 매수인에게 권리가 이전되면서. 상속이 일어나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은 권리를 잃어요. 하늘나라로 가고 상속인에게 다 이전되는 거죠. 둘 다 이전인데 이 이전적 승계는 다시 둘로 나눠져요. 특정 승계하고 포괄 승계로 나눠져요. 뭐냐? 특정 승계는 이전이 되는데 특별히 하나 정해서 이전된다. 그러니까 개개의 원인에 의해서 개개의 권리가 이전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인 하나에 권리가 하나씩만 1대1로 대응하면서 이전되는 거지.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그 건물의 소유권 하나만 이전되지. 그 옆에 세워놓은 차가 소유권이 같이 넘어가고 그 아래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이 같이 넘어가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를 했으면 매매의 대상이 된 타겟가 된 그 권리 하나만 특정해서 이전되는 게 특정 승계고. 근데 포괄 승계는 이것도 이전은 이전인데 하나의 원인은 하나예요. 원인은 하나인데 여러 개의 권리와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까지도 다 싸잡혀서 번들로 묶여서 이전되는 것을 포괄 승계라고 합니다. 상속.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라는 원인은 단 하나인데 넘어가는 권리가 있는 대로 모든 권리와 의무까지 전부 다 상속인에게 이전되죠. 이게 포괄승계예요. 포괄승계. 자, 그 다음에 설정적 승계로 가보면 전세권을 설정하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말 그대로 설정적 승계의 예가 되는데, 전세권을 설정해줬다. 그 말은 소유권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힘인데 이 중에서 사용 수익의 힘을 떼어서 빌려준 거죠. 자, 2년 동안 빌려주기로 했으면 2년 동안 사용 수익했다가 돌려다오 이거죠. 그러니까 얘가 소유권을 잃지 않은 상태예요. 여전히 소유자죠. 여기 설정된 거예요. 그리고 2년 기간이 끝나고 나면 사용 수익 권능은 이쪽으로 복귀할 예정이죠. 정상적이라면. 그렇습니다. 이럴 때 이 갑을 설정자라고 하죠. 전세권 설정해준 설정자고 얘는 그냥 전세권자라고 부르면 되죠.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리고 채무 담보를 위해서 자기 집에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사용 수익 처분 권능 중에서 처분 권능을 떼어준 거죠. 그 내가 당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당신이 내가 넘겨준 처분 권능을 실행해라. 힘을 부려서 요거를 어떻게 처분하는 거죠? 경매 처분. 임의 경매 처분해가지고 돈으로 바꾸어서 나한테 받을 돈 일정 금액까지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받아가라. 이렇게 해서 처분의 힘을 떼어서 주는 거지. 이게 저당권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빌린 채무자죠, 얘가.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고 채권자는 저당권자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경이에요. 권리 변경. 권리 변경에는 권리 주인이 바뀌는 주체의 변경.
권리의 내용이 바뀌는 내용의 변경, 권리의 작용 내지 권리의 효력이 바뀐다. 동의어예요. 작용 내지 효력의 변경이 있어요. 주체가 바뀌는 것은 한마디로 권리가 이전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이전. 권리가 이전되면 전주는 권리를 잃으면서 후주에게 권리가 넘어가니까 권리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똑같아. 매매. 저 위에 살짝 그림 보시면 매매는 화살표가 3개 나가고 있거든요. 동일하다. 3개 다 동일하다. 제일 위에 화살표는 뭐예요? 권리의 이전이에요. 이전. 그 다음에 그 권리의 이전은 곧 주체의 변경이라는 거지. 똑같은 현상이지 않냐 이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리의 내용의 변경은 양적 변경이 있고 질적 변경이 있어요. 양적으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양적 변경, 또 질적 변경이 있는데 보다시피 시험에 잘 안 내죠. 잘 안 내. 한 번도 안 나왔네. 시험이 어디가 잘 나오는지 다 여기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 나오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시험에 한 번씩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옛날에 나왔지만 나올 수 있어요. 작용의 변경, 효력의 변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권리의 작용이나 효력이 힘이 바뀌는 거예요. 권리의 힘이 바뀌는 거. 그 예로서는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되는 거예요. 여기 그림. 여러분들 책에는 이 그림이 없죠? 제가 붙여온 거예요. 제가 편집해 온 거기 때문에 없어요. 없을 때도 있으니까 놀라지 마세요. 타본이 아니에요. 제가 붙여온 건데 지금 갑의 건물에 1번 저당권자, 2번 저당권자가 둘이가 있는 거야. 둘 다 저당권자인데 얘가 더 세지. 그래서 이 집이 경매되면 얘부터 배당을 먼저 받는 거죠. 이 채권자인 을부터. 근데 갑이 채무자가 요 돈을 빌린 돈을 갚았어요. 이렇게. 갚으면 을이 갑에게 돈 받을 채권이 변제로 인해서 소멸한다. 자,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는 성질, 부종성을 배우셨어요.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소멸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한테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병에게. 병은 저당권의 순위가 2순위였잖아요. 경매 들어가면 2번으로 배당받는 애였는데 선순위자가 사라진 거야. 그러면 얘가 1순위 배당권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순위가 더 세진 거예요. 그럼 얘한테 뭔가 변경이 일어나는데 저당권의 주체가 바뀐 게 아니에요. 저당권의 주체는 여전히 병이에요. 병. 이 사람이고 저당권의 내용이 바뀐 것도 아니야. 저당권의 내용, 우선 면제 받겠다는 내용, 그 내용이 바뀐 것도 아니고 저당권의 힘이 바뀐 거지. 힘이 더 세진 거죠. 힘을 다른 말로 효력 내지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저당권의 순위 승진이 작용의 변경, 효력의 변경이 예가 된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임차권의 대항력 발생도 그 예가 될 수 있어요.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는 권리 아닌가요? 이거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대항력이라 하는 것은 이 권리를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하는 힘을 대항력이라고 그랬거든요. 물권 같은 경우는 절대적 권리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권리고 채권은요.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여서 대항력이 없는 권리다. 그런데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족보가 채권이어서 대항력이 없는 권리인데 대항력이 발생할 때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138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림비법 138로. 우리 이게 바로 지난주 수업이었거든요. 이거 임차권의 대항력 발생 이 부분. 자, 이런 내용이었죠. 2023년도에 갑의 건물을 임차를 해서 임차인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계약기간 2년으로 해서. 근데 그 이듬해에 집주인이 집을 팔아가지고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바뀐 소유자가 나 이 임대차를 인정을 못 해주겠대. 내 집에서 나가달래. 소유물 반환 청구. 물건의 소유자는 자기 소유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물건을 돌려달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13조. 다만 이 사람이 점유할 권리가 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데 얘는 사실 점유할 권리가 있었지, 임차권이. 하지만 이 임차권의 족보가 물권이 아니라 뭐였다? 채권이었다. 이게 물권, 전세권, 지상권 이런 물권이라면 제3자에게도 주장하는 대항력에 있어서 쫓겨나지 않을 거지만 이건 채권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 임차권은 오로지 나한테 임대를 약속한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청구권, 채권일 뿐이거든요. 얘는 제3자일 뿐이니까 이쪽으로 주장을 하느냐,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것을 대항이라고 그랬는데 원칙,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원칙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제3자인 병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이 현상을 보고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는 법언이 있다고 그랬죠. 법의 속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것은 물권이 채권에 앞선다는 거예요. 얘가 24년도에 취득한 소유권은 물권이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얘는 1년 전에 취득한 2023년도에 취득했지만은 얘는 채권이어서 병에게는 주장 못하는 거지. 자기한테 임대를 약속한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고.
그래서 지금 싸움이 성립할 수 없다. 채권이 먼저 생기는 건 아무 의미도 없고 물권은 채권에 앞선다 이런 거였죠. 그렇지만 여기 예외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임차인의 법적 지위가 열악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예외적인 몇 가지 조항들을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을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는 대항할 수 있어요. 병역에 대항할 수 있는데 갖추는 방법은 총 4가지. 그래서 민법 621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임차인은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에게, 집주인에게 죄송한데 등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 라고 물어봐가지고 임대인이 해주겠다 그러는 거야. 의외로 잘 안 해주는데. 그래서 임대차 등기를 한 거지. 등기부에, 이 건물 등기부 을구에다가 임차인이라고 등기해버렸어. 621조. 임차권 등기를 하면 그 등기한 그 순간부터 대항력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바뀐 소유자도 등기부를 보고 임차권이 있다는 걸 보고 샀을 거거든요. 그럴 때는 걔를 못 쫓아내는 거지, 이제 임차인은.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 621조는 유명무실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임대인들은 등기를 해주지 않고 해줄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이거 못해요. 사실상 못해요. 거의 못해. 안 해주지. 그래서 특히 이게 주택일 때는 서민들의 집 없는 서러움인 거지, 이게. 서민들. 집주인 바뀌면 바뀐 주인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신세.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81년도에 주택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법 3조는 임차권 등기 못했어도, 집주인들이 등기 안 해준다 그래서 등기 못했어도 주택을 인도받아서 점유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곳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면 이건 그 순간이 아니죠. 이거는 다음날 새벽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배우셨잖아요. 그쵸? 그쪽 기억나시나? 그리고 2002년도에 상가 건물 임차인들도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인도받아서 점유를 시작하고 이번엔 주민등록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다음날 0시부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해서 이렇게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다시 지금 보니까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력이라는 힘이 없어요. 제3자에 대한 힘. 근데 이렇게 등기하거나 인사를 갖추면 대항력이 생기니까 임차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지. 임차인 주체가 바뀐 게 아니고 임차권 사용 수익하겠다는 내용이 바뀐 게 아니고 효력이 더 세진 거지. 대항력이 없다가 대항력이 생겼죠. 상대적인 효력만 있다가 절대적인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이게 바로 효력의 변경의 예가 된다라는 겁니다. 12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에 작용의 변경, 효력의 변경은 2가지를 외워두시면 돼요. 저당권의 순위 승진하고 임차권의 대항력 발생. 세 번째, 권리의 소멸. 권리의 상실이죠. 권리자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소멸이 있고 상대적인 소멸이 있는데 절대적 소멸은 권리 그 자체가 세상에서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예컨대 물건이 멸실되었어요. 이 건물이 지진에 내려앉았어. 그럼 거기 소유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지. 절대적으로. 반면에 상대적인 소멸은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어요. 권리는 살아있는데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된 거지. 이전되면 전주로부터 후주에게 권리가 이전되면 전주는 권리를 잃는 거잖아요. 이런 건 상대적인 소멸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매매, 똑같이 또 거기가 매매인데 이 보시면은 여기도 같은 거다 해서 여기를 쭉 올라가 보시면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네.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매매를 해서 매매를 해서 이 건물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었어요. 이게 후주의 입장에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권리의 취득이죠. 이전적 승계 취득이에요. 이전이에요. 이전적으로 승계 취득한 것이고 전주의 입장에서는 권리가 상실된 거죠. 소멸한 거죠. 절대적인 소멸은 아니고 상대적인 소멸. 구경권, 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권리의 주체가 바뀌었네. 주체의 변경인 거지. 권리의 이전과 상대적인 소멸과 주체의 변경은 한 가지 현상인데 누가 그 현상을 부르는지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질 뿐인 거지. 그렇다고 한번 설명드렸었죠.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쭉 보시면 이렇게 해서 제일 밑에 기출지문 족보 8페이지를 한번 풀어보겠다는 건데 책이 없으시잖아요. 그냥 칠판을 보시면 돼요. 그냥 계속 제가 이건 PDF는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올해 판이거든요. 올해 판인데 제가 파란색으로 이번 라운드에 풀 거는 미리미리 표시를 해왔습니다. 요 파란색 칠해져 있는 것만 풀어볼 거예요. 방금 들으셨기 때문에 쉽게 풀려요. 네. 자, 건물을 신축을 했답니다. 건물을 신축했어요. 신축한 것 이는 원시 취득에 해당한다.
맞죠?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거죠. 이 문제를 우리가 한 번 더 풀었기도 했죠. 푼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프린트물로 11월, 12월에 들었던 문제하고 겹쳐요.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정, 무주의 동산을 소유사로 점유한 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252조죠. 얘도 원시 취득에 해당한다. 맞죠? 처음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 처음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는 원시 취득이다. 얘도 맞습니다. 올해 시험이네. 34에 원시 취득이에요. 이거 승계 취득 아닙니다. 원시 취득이에요. 그 다음 부동산 매매를 통한 소유권의 취득은 특정 승계에 해당하죠. 맞죠? 특정 승계보다 상위 개념을 말하자면 뭐야? 이전적 승계.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가 있고 포괄 승계가 있는데 매매 같은 경우는 특정 승계, 상속 같은 경우는 포괄 승계. 둘 다 이전적 승계죠. 그 다음에 상속에 의해서 피상속인, 돌아가신 아버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면 이는 권리의 이전적인 승계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전적 승계가 아니고요, 포괄 승계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포괄 승계보다 더 큰 개념이잖아요. 이전적 승계 속에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가 있으니 포괄 승계라고 말을 해도 오이지만 더 상위로 말해서 이전적 승계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거지.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갑이 을 소유 토지를 저당을 잡았다네. 저당 잡았다. 이거 정상적인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갑이 을 소유 토지의 저당을 잡았다는 것은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채무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토지를 저당 잡은 거니까 을이 갑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 준 거지. 소유권, 자기 소유권 중에 사용수익 처분의 힘 중에 처분의 힘을 떼어서 준 거지. 내 돈 안 갚으면 처분해도 좋다. 이렇게. 경매 처분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가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뭐죠? 설정적 승계죠. 이건 이전이 아니고 설정입니다. 이렇게 18회, 28회 냈다가 이렇게 몇 년 있다가 다시 나온다는 건 똑같은 문제예요.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이 문제는 좀 웃기죠. 34회는. 설정이라고 해놓고 다시 뭐라고 바꿔놓고 있어요? 이전적 승계다? 우리를 좀 무시하는 거죠. 이건. 그렇지? 자존심 상하는데. 이건 이전적 승계가 아니고 뭐예요? 설정적 승계예요. 1순위 저당권이 소멸해서 원래 2순위 저당권의 순위가 1순위로 승진해요. 그럼 저당권에 뭔가가 바뀐 거야. 주체가 바뀐 게 아니고 내용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권리의 내용상의 변경이 아니고 무슨 변경이라고 한다? 작용의 변경. 다른 말로 효력의 변경. 효력이 더 세졌잖아. 그 다음에 갑이 소유하고 있던 가옥을 을에게 매각을 해서 팔아서 갑이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이럴 때 이는 권리의 상대적인 소멸이다. 맞죠? 갑의 입장에서 소멸한 거지. 상대적 소멸이죠. 만약에 이 건물이 멸실되어서 소유권이 없어졌다면요, 절대적인 소멸이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 정도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 민법이 41번부터 시작되잖아요. 시험 문제. 41번 문제로 등장할 수 있는 문제 타입들이죠. 됐어요. 그 정도 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나? 여기 있네요. 이 권리 변동의 모습을 보셨어요? 권리 변동의 모습. 자, 이번에는 이렇게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할 때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어요.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쵸?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야. 인과 법칙. 인과 법칙. 그래서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13페이지 내용인데 13페이지는 많이 다뤘기 때문에 빵꾸 노트를 좀 만들어 왔어요. 한번 볼까요? 자,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권리 변동이라고 하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법률 효과가 발생했다고 하는 거죠. 효과가 생겼다는 게 권리가 발생되었다, 변경되었다, 소멸되었다 이 소리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이런 효과가 생기려면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되지. 그 원인을 부르는 말이 네 글자로 뭐다? 법률 요건이라고 그런다.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법률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지. 그 법률 요건의 샘플들이 여기 이만큼 엄청 많네. 여기. 전부 다 법률 요건들이야. 매매, 교환, 임대차, 취소, 추인, 해제, 상속, 신축, 소멸시효, 불법행위. 법률 요건들이라고. 이 요건들이 갖추어지면 권리 변동이 일어나요. 근데 이 법률 요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다는 거죠. 법은, 민법은. 이 왼쪽에 있는 법률 요건들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법률 요건이 있는데 나누는 기준이 있다. 기준이 바로 뭐냐? 이거죠, 이거. 의사표시예요. 뭐 답이 나왔나? 잠깐만요. 죄송해요. 조작 실수로.
예,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 의사표시. 권리를 변동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느냐. 사람의 의사표시가 그 속에 들어있으면은 뭐라고 부르고,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잖아.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외우셔야 되지.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법률 요건은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부른다? 법률 행위라고 부르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법률 행위라고 불러요. 이쪽 다 법률 행위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 취소, 추인, 해제. 법률 행위들이라고 해요. 저쪽에는 하나같이 의사표시가 들어있어요. 하지만 여기 상속, 수용, 판결, 경매, 선점, 여기에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고 이것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부른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법률 행위를 통해서 권리의 변동이 일어날 때는 이 속에 사람의 의사표시가 들어있어서 그 당사자의 의사대로 그자가 원한 대로 권리가 발생된 경우 소멸해요. 하지만 이쪽은 사람의 의사는 들어있지 않아.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의사대로가 아니고 법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정해진 대로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지. 그래서 법률행위의 대표주자 매매, 그 다음 법률규정의 대표주자 상속 하나씩 나와서 딱 비교를 해보면은 대번에 표가 납니다. 지금 갑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된 거거든. 갑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된 거예요.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었으니까 권리 변동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 원인이 이쪽은 매매고 이쪽은 상속이에요. 되게 달라요. 자, 이쪽은 갑과 을의 의사에 의해서 그들의 의사, 합의된 의사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거예요. 누구의 강요도 아니었던 거지. 자기들이 합의해서 자기들의 의사대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고, 이쪽은 그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거야. 이건 아버지의 의사도 아니었고 아들의 의사하고도 상관없어요. 민법 997조 1005조에 정해진 원리에 따라서 그냥 넘어간 거야. 이럴 때 이런 상속을 뭐라고 부른다는 거죠? 법률의 규정. 이런 매매를 뭐라고 부른다? 법률 행위라고 부르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초과정에서도 이 법률의 규정을 규정, 제 몇 조, 몇 항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걸 법조문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이런 건 법조문이 없어요. 법조문이 없어요. 멸실도 법조문은 없어요. 그럼 여기도 법조문이 있어요. 여기도 다. 그러니까 이건 몇 조, 몇 항을 얘기하는 조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법률행위니 법률의 규정이니 하는 것은 의사표시하고 관계된 거예요. 사람의 의사가 그 속에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이 문제인 거지. 됐고, 근데 우리는 법률행위에서 10문제를 내겠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쪽을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는 거예요. 이쪽을. 법률행위.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법률행위는 무엇 중에 하나인데, 법률 요건 중에 하나인데 그 속에 반드시 뭐가 들어있는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법률 요건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이쪽을 또 왼쪽을 한번 볼게요. 이쪽은 됐고, 왼쪽에 보면 이렇게 위에 있는 법률행위, 이쪽 그룹하고 아래쪽에 있는 법률행위는 또 경계선을 그으면 약간 또 차이가 있어요. 위에 있는 매매하고 밑에 있는 취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게 의사는 의사인데 이게 한 사람의 의사대로 가는 거냐 두 사람의 합의된 의사대로 움직이는 거냐 그 차이가 있거든요. 자, 매매 같은 경우는 매매는 두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는 거지. 만약에 이 여자가 갑을 찾아와서 그 집 나한테 파세요. 내 10억 드릴게. 라고 했더니 갑이 안 팔아요. 20억 줘도 안 팔 거예요.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매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의 의사, 두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었을 때 비로소 그 효과가 생기지. 권리변동이 일어나지. 반면에 취소 같은 경우는 우리 뭐 배웠는데 사기당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혹시 이렇게 집을 팔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 갑을 사기쳤나 봐. 계약할 때. 사기를 알아차린 갑은 이 집을 되찾고 싶어. 그럼 이 매매 계약을 취소시켜버리면 되지. 이럴 때 취소할 때도 아까 매매하듯이 나 취소하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취소를 허락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봐서 합의를 보고 취소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기가 맞다면 그 요건이 충족된다면 그냥 사기당한 사람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이 소유권을 거꾸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밑에 있는 취소, 추인, 해제, 해지 등은 한 명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로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위쪽에 두 사람의 합의가 있어야지만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를 뭐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쪽을 뭐라 불러요? 계약이라고 부르지. 이게 다 계약이에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전세권 설정계약, 저당권 설정계약. 저것들은 한 사람의 의사가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취소, 추인, 해제, 해지, 면제, 상계, 유언 얘들은요. 합의가 필요 없어요. 내 뜻대로 일방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 단독행위라고 그러지. 그래서 법률행위에는 계약도 있고 단독행위도 있고 사실 하나 더 있었죠. 기억나시려나? 계약도 있고 단독행위도 있고 합동행위라고 하는 것도 있었거든. 근데 이건 워낙
안중요해서 그냥 빼버리고. 그래서 법률행위는 계약과 단독행위로 또 나눠진다. 근데 어느 쪽이 훨씬 더 그 분포가 많으냐? 계약이 압도적으로 많죠. 이게 99%예요. 단독행위는 몇 개 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법률행위가 뭔지 잘 모르시겠으면 와닿지 않으면 뭐로 바꿔서 읽으시라 그냥 대충 계약으로 읽으시면 거의 99% 맞는 말이 된다는 거죠.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요거요. 이 틀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장착돼 있어야 돼요. 이건 민법의 패러다임이에요. 민법적으로 사고하는 기본 왁구라고, 사고의 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36페이지, 61페이지, 124페이지. 이 틀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36페이지를 가보시면은 우리가 대리권을 살짝 배우셨어. 대리권. 대리권이 뭐예요?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현명을 해서 의사표시를 하고 의사표시를 받아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 효과를,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바로 다이렉트로 본인에게 생기게 하는 그 권한, 그 자격을 대리권이라고 했어요. 근데 대리권이 발생하는 게 여러분들 수진이가 삼촌 대리인이 되었던 거 좀 기억나시죠? 근데 수진이가 응애하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삼촌의 대리인이 될 자격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거든. 어떤 원인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한 거라고. 대리권이 발생하는 원인도 딱 이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아까 그 그림하고 제가 깔맞춤도 해놨어요. 색깔도 맞춰놨어, 지금요. 법률행위, 사람의 의사,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대리권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본인의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대리권이 생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지. 본인의 의사에서 본인 대리권을 수여해서 수권행위라고 하죠. 수권행위로 생긴 대리권을 뭐라고 부르든가? 임의대리권. 수진이, 임의대리인. 그 다음에 아이의 엄마처럼요. 친권자는 자기 미성년자의 자기 자식의 대리인이 되어버리잖아. 아이의 본인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이런 대리권을 무슨 대리권? 법정 대리권. 법률의 규정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한다고? 법정 대리권 이렇게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또 다른 페이지 가볼까요? 61페이지. 똑같은 그림이네. 부동산 물권, 토지나 건물에 관한 물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것들이 발생, 변경, 소멸하는 원인도 이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컨대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올 수도 있고요. 상속에서 소유권이 이렇게 이전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럴 때 틀은 똑같은데 186조, 187조 아주 중요한 조문이라고 그랬어요. 자, 매매 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의 변동이 일어나려면 여기 요건이 하나 더 들어와야 되지.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를. 그러니까 매매 계약만 해가지고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그 매매 계약서 들고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해서 등기부에 이름을 옮겨놔야지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죠. 반면에 사람이 사망했어요. 상속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여기 뭐라고 들어올까요? 등기하지 않아도, 등기를 안 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지. 아버지가 사망하는 순간 등기 아직 안 했다 하더라도 아들은 소유자가 된다. 그쵸? 이런 것들 또 배우신 기억이 어렴풋이 날 거예요, 아마. 그렇고, 또 보여드릴까? 여긴 또 뭘까? 계약을 했다가, 유효한 계약을 다시 소급적으로 없애버리는 거. 해제권이라고, 해제권. 해제권이 발생하는 원인도 둘 중 하나예요. 당사자가 자기들의 합의로 해제권을 만들어 둔 거지. 무슨 일이 생기면 이 계약 해제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자? 해서 해제권을 유보해 둔 거야. 자기들 만들어 둔 거야. 그렇게 생기는 해제권도 있고, 당사자가 만들지 않아도 법이 이럴 때는 계약 해제권 생깁니다라고 인정한 해제권도 있지.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의 의사가 아닌 것. 이거 뭐라 그래? 사람의 의사, 당사자가 합의해서 해제권을 만든 해제권을 무슨 해제권? 약정 해제권이라고 그러지. 약정 해제권. 그 다음에 합의 안 해도 여러분들 민법 544조나 546조에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지체를 하면 또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불능을 시키면 이 경우는 최고하고 이 경우는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 해제할 수 있습니다고 해제권을 만들어줬거든. 이런 해제권을 무슨 해제권이라고 그럴까? 법정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법정 해제권.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루빨리 저거를 간파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민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구조 파악을 딱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보는 안목이 길러지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 틀을 잘 장착을 하시라는 겁니다. 권리변동의 원인이고. 그 다음에 됐어요. 뭐 그 정도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법률행위를 이제 공부를 할 건데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데 그 요건 중에서 자 집중. 요건 중에서 의사 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로 담고 있는 법률 요건을 법률 행위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당사자의 의사대로, 내 뜻대로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총설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 총설에서는 뭘 다룰 거냐? 도입부에서는 법률행위란 무엇이냐? 무엇인지는 이제 개념 파악은 좀 되셔도 되고, 법률행위의 종류,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유상행위, 무상행위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그런 거,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갖춰야 될 요건 이런 것들을 2교시에 시간 바꿔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쉬었다 하겠습니다.